최정원에게 사랑이란? 사랑이란 사랑에 대해서 무척 많은 개념 정의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란 건 너무너무 좋아해서 상대방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지속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은 사랑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나를 더 중시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고 나에게 이득이 되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가장 제가 생각하는 사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상황은 우리가 늘 그런 질문 던지잖아요. 물에 빠졌을 때. 근데 내가 희생된다 할지라도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상대방을 구하려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하겠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그럼 이제 방금 전에 일시적인 거는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죠. 인간의 이 생물학적, 화학적인 구성 성분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생물학 또 신경, 생리학 이런 곳에서 많은 실험 연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주로 좀 에로스적인 그런 그 부분으로 일단 한정을 짓고 사랑 감정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 주로 이제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비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아주 뜨겁게 불타오르는 관계인 사람에게 이 측정기를 달고 계속해서 얼마나 그게 지속되는가 이런 측정을 이제 하는 실험 연구들을 꽤 많이 해왔어요. 그 중에 보면 6개월이다, 1년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하던 사람들 사이도 도파민 분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런 차원의 접근이라면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시각만으로 보는 것은 인간을 너무 하급 동물로 격화시키는 것 아닌가 스스로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식욕이라든지 다른 여러 본능적인 충동 욕구들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해요. 우리가 동물이니까. 하지만 그게 우리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에겐 사회학, 심리학, 인간이기 때문에 학습하고 교육받고 그게 배우면서 인간성, 휴머니티라는 걸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 역시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 분비 또는 대뇌 보상 체계 이런 곳에서의 변화만을 측정해서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어. 사랑할 땐 이런 현상이 나타나 라고 단순하게 볼 것만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조금 더 고차원적인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서로 간의 노력이 있다면 유효기간도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그러면 사랑의 유효기간이랑 범죄는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자기 스스로를 사랑에 있어서 동물 수준으로 격화시킨다면 유효기간이 발생을 하죠. 상대방과 같이 있을 때 도파민이 잘 분비가 안 되고 성욕이 잘 생기지 않고 과거엔 안 보이던 약점, 단점들이 보이고 이렇다면 자기가 다른 대상자에게로 성적인 관심, 에로스적인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옮아가는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킬 수 있게 되죠. 이건 사랑이 식은 것이고 그 잘못은 서로에게 반반이 있든지 상대방에게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동물적인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잘못 지칭하고 있는 애욕, 성욕, 이런 것들을 쫓아서 전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존중하고요. 하지만 그냥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과거에 길거리에서 수개가 암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발정났을 때 하는 행위 이것과 유사한 행위를 자기가 하면서 인간이 그것을 마치 사람에게 있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도래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저는 동의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정당화시켜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죠. 조금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손흥민 선수 축구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그냥 잘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실패와 좌절을 딛고 서러움 딛고 어려움 딛고 그만두고 싶은 충동 모두 이겨내면서 끝까지 노력해서 나온 결과잖아요.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마찬가지고 사랑을 한번 그런 것을 비교를 해보자면 거기에 들어간 노력은 손흥민 선수의 노력이나 김연아 선수의 노력 못지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대로 된 지속 가능한 사랑을 오래도록 해나가려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찾아오는 동물적인 그런 뭐 도파민 분비되는 매력이나 이런 것에만 의존하면 금방 식죠. 계속해서 나도 노력하고 상대를 위해서 또 상대와 함께 상대를 존중하고 맞추고 이렇게 된다면 사랑이 지속되죠. 사랑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본능이 맡기는 거야 라고들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랑이 식고 다른 사람에게 올막하고 바람 피고 뭐 간통 저지르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마음이 식어서 바람을 피우는 거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법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마음이 식어서 바람을 피우는 것 범죄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시는 거라면 저는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범죄 심리학, 범죄학적 규정도 시각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범죄에 대한 범죄 심리학이나 범죄학에서 기본적인 접근은 일탈이거든요. deviation. 무엇으로부터 일탈이냐? 우리가 옳다고 느끼고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일탈이죠. 그렇게 보자면 마음이 식었다는 것을 이유로 바람을 핀다는 건 상대방과의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배신하는 거죠. 그리고 몰래 속이는 거잖아요. 사기죠. 그것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편취하느냐를 따져야 법적으로는 기망행위로 인한 뭐 사취 이렇게 사기가 되겠지만 그걸 떠나서 법적인 골치 아픈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 뭐 사기 행위이고 속이는 거 배신이고 범죄 행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륜과 관통죄가 2015년에 폐지 결정이 됐는데 폐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통죄의 폐지 복잡하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힙니다. 우선은 일반적인 경향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었던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는 전 근대적인 법규이니까 그건 없어졌다. 원래 간통죄를 규정하고 유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로 그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과거에 그 남성들이 결혼 관계로 여성을 묶어두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성관계를 맺어 나가고 돈을 주고 하기도 하고 뭐 강제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별로 이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도덕적 비난도 안 받고 오히려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던 과거 시대에서 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뭘까? 계약을 어기는 상대방을 벌하고 금지시키고 그런 행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인 배우자를 보호하자. 이것이 이제 간통죄를 제정하고 유지했던 이유였어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양성평등도 많이 이제 확보가 됐고 오히려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는 그 이런 간통죄 규정 때문에 이런 일들도 생기고 또 가해자가 되는 상황도 생기고 이러면서 아니 남녀를 떠나서 사랑이란 거는 개인적인 감정이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이고 행동인데 왜 국가가 그걸 개입을 해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하느냐. 그건 지나친 국가의 간섭이다. 민사관계로 얼마든지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유책배우자라고 하죠. 결혼관계 계약을 어기고 배신 행위를 해서 바람을 피웠다. 간통을 했다. 그러면 그 사유가 이혼관계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을 하죠. 재산 배분이라든지 위자료라든지 양육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니까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게 더 타당하다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기상 대한민국이 다른 일반적인 국제적인 조류에 뒤처져서 간통죄라는 낡은 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이 간통죄 폐지의 흐름이고 이유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아직 20대고 또 결혼도 안 해서 그러면 이제 연인 사이에서 바람을 피우는 거는 죄가 되지 않나요? 저는 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그걸 처벌할 수는 없죠. 과도한 국가의 개입이 형벌권의 남용이 될 테고 과연 처벌해야 할 배신 행위와 그렇지 않은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느냐 연인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공고하냐 이것 얼마나 따지기 어려워요. 둘이 썸 탔어요. 그리고 뭐 술 먹고 둘이 이제 합의하에 어떤 뭐 관계도 맺고 이랬어요. 그냥 은연중에 서로 간에 우리 둘은 특별한 연인 관계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쪽은 그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한번 잠자리를 했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 한쪽은 배신하고 이건 처벌해야 돼요. 상대방은 무슨 얘기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법이 개입한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부작용만 더 낳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법을 떠나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인간은 어때야 할지 관계라는 것은 무엇일지 뭐 신뢰는 어떤 것인지 인간 다음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꼭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서로 간에 남들에게 알리거나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 우리 둘은 이제 연인이야 이러한 상태인데 아닌 것처럼 속이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또 다른 그런 애정이 기반되는 또 그 사람도 역시 아 자기만을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우리 둘만의 관계라고 오인하게끔 만든다면 이건 범죄죠. 그건 죄고 사기고 인간답지 못하고 발정난 개 같은 그런 행동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범죄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흔하고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하시는 것은 연인 간 폭력, 교제 폭력 이런 것일 겁니다. 다른 사람 사이라면 큰 문제가 되겠죠.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날 때려요. 뭐 째려봤다는 이유로? 혹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그럼 당장 112 출동되고 경찰관에게 체포되고 현행범으로 폭행죄로 또는 다쳤으면 상해죄로 처벌받는 거죠. 연인이란 이유 때문에 외부로 불거지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참고 견디죠. 아 사랑하니까 순간 내가 조금 좀 미쳤었나 봐.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래. 뭐 의심이나 질투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낯선 사람 사이의 폭력보다 더 위험하죠. 더 중한 처벌을 해야 할 가벌성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연인 관계니까 민사 불개입의 원칙, 경찰이나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될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야. 또 사랑 싸움이야.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연인 간 폭력을 가볍게 여겼던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이 아마 많이 목격을 했을 겁니다. 심각하고 무섭고 가중처벌하고 엄하게 대해야 해라는 사회적 인식이 CCTV가 없었다면 아마 아직까지 우리에게 형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적나라한 폭력의 장면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신당동 골목에서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 여성,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적나라한 장면을 그대로 CCTV에 찍힌 모습을 우리가 봤고요. 그런데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다면 이거 역시 연인 간 사랑 싸움,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신고나 고소를 기피한 경향들이 많습니다. 우선 여전히 상대방이 나의 연인이라는 인식 혹은 차라리 이러고 그냥 끝나는 게 낫지 내가 고소하거나 이랬으면 이렇게 된다면 저 사람이 영원히 나로부터 격리시켜주지 않을 걸 내가 아는데 언젠가는 보복을 할 거야. 나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 나의 가족에게 보복을 할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냥 참으려고 하고 가해자 편을 들어주고 고소하지 않으려 하고 이런 문제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인 간 폭력이 가장 사랑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혹은 이유로 해서 발생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가스라이팅도 데이트 폭력인 거죠? 가스라이팅 자체가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그대로 그 등호를 부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수단이죠. 가스라이팅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그 뒤에 범죄를 구성하게 되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잘 아시지만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흔히 말하는 심리적 지배, 상대방의 인지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세뇌를 시켜서 피해자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못하게 만들고요. 가해자가 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복종하게 되고 피해자 스스로에겐 불이익하거나 피해자가 싫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도움이 되고 가해자가 원하고 가해자에게 이롭다면 피해자가 그것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돈을 사취하면 이건 사기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폭행을 저질러서 그 폭행마저도 피해자가 난 맞아도 사랑하니까 날 때리는 거지 이것도 애정의 표현이야 이렇게 잘못 인지 왜곡 상태에서 받아들이게 만든다면 가스라이팅에 의한 연인 간 폭력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가스라이팅의 그 종착점의 일부 범죄는 살인으로 이어지기까지 하죠. 가스라이팅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런데 그것을 형법상 자살 방조라는 형태로 처벌을 해야 될까 아니면 가스라이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살인으로 해야 될까 이은혜 사건에서 바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피해자 스스로가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사망을 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스라이팅이 없다면 이것은 사고사죠. 그리고 실제로 양평경찰서에서 첫 수사는 사고사로 내사 종결. 그런데 이후에 이제 가해자 이은혜와 조현수 이들 스스로가 그 죽음을 통해서 얻어야 할 보험금을 보험사가 안 주니까 대형 기업 보험사가 이 약자인 보험 가입자를 기망하고 속이고 줘야 할 보험금 안 준다 이러면서 막
방송사에 제보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피해자 주변 인물들이 경찰에 다시 제보하고 이래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가스라이팅의 증거들이 확보가 되고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니까 이 죽음 자체는 가해자가 밀지도 않았고 가해자가 손을 쓰지도 않았고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았지만 경찰 수사, 검찰의 기소를 거쳐서 법정에서 살인죄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그래서 범행의 수단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가해자가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 유형의 범죄로 규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트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과거에 우리가 데이트 폭력 이렇게 부르던 용어를 뭐 교제 폭력 또는 뭐 연인 간 폭력, 이별 범죄 이렇게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데이트라는 것이 외래어이기도 하지만 일단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함께 사귀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 폭력하면 여기에 폭력이라는 범죄, 부정적인 언어와 데이트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만나면서 중화작용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느낄 때 뭐 별거 아니네. 연인 간 사랑 싸움인가 봐. 이렇게 이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난 교제, 이 연인 관계는 유지하고 싶은데 이 폭행, 폭력 부분만 좀 어떻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느끼시는 경우, 이 경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신고를 잘 안 하시려고 하죠. 내가 원하는 이 교제 관계가 파탄날 것이 두렵고요. 그 이후에 오히려 이 폭력이 더 가중되고 보복행위가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나는 더 피해를 입을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이런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이 연인 간 폭력, 교제 폭력이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인 간 폭력, 교제 폭력이란 건 100% 상습이에요. 일회성은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폭력이란 걸 저지를 수 없어요. 폭력을 저지른다는 것은 이미 사랑이란 것은 입만으로 빙자만 하는 것이고 사랑이 아닌 그러한 욕심과 욕구를 사랑으로 포장한 그런 관계에서만 폭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폭력이란 것은 폭력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욕구는 이렇게 강한데 실제는 그것이 충족 안 되니까 폭력이란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욕구를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회성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질적인 사랑 능력 부족 혹은 문제 해결 능력 부족, 거기다가 폭력 욕구, 이것이 있는 것이란 것이 확인이 돼요. 한 번만 나와도. 그렇다는 것은 뭐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난 다시는 안 하겠어로 다짐을 했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폭력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로 최초의 교제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기는 힘들죠. 그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366이라는 전화번호 기억을 해두시고요. 1366은 그런 관계에 기반한 폭력이나 지배, 통제, 가해행위, 인권침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원이 보장됩니다. 누구인지 안 밝혀도 돼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고 나중에 또 폭력이 다시 나타난다면 그때는 신고하고 이후에 자기 보호를 위한 그 조치를 취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부부도 연인도 아닌 관계에서 사랑을 매개로 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사랑에 대한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인식 하에서 사랑을 매개로 한 사기성 범죄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로맨스 스캠이란 범죄가 횡행하고 있죠. 사랑 능력을 스스로 키워내지 않은 사람들, 일정 연령대가 지나면 나에겐 왜 사랑이 없지? 황홀한 멋진 사랑 어디 없을까? 이런 대단히 비현실적인 환상에 젖은 갈구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노려서 탁 접근해 오는 가해자, 범죄자들이 있죠. 이들이 이제 로맨스 스캠 조직들이거나 혹은 그런 범죄자일 텐데요. 가장 많은 형태가 SNS죠. SNS상에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자기가 무슨 중동에 파견되어 있는 뭐 여군이다, 의사다, 뭐 이렇게 이제 사칭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놓습니다. 그럴듯하게. 그리고는 걸려들길 기다리죠. 특히 외로워 보이고 환상에 젖은 사랑을 갈구하는 것 같은 사랑 능력을 개발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발견될 때 메시지를 보내거나 좋아요 누르거나 대화를 걸거나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 사람이 관심 보이나 봐.
내가 꿈꾸는 관계에 혹시 이 사람하고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묘한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딱 그런 사람이 접근을 하면 걸려들었구나. 초기에는 마술을 드러내지 않죠. 초기에는 그냥 호감을 보여주고 말 들어주고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와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까지 다정하게 내 말 들어주고 관심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인연인가 봐. 이 SNS가 없었다면 만나지도 못했을 저 멀리 이역만리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런 이제 잘못된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서 본격적인 마술을 드러내죠. 당신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만나죠?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갈 텐데 기다려줘요. 와, 이거 들뜨고 흥분하게 되죠. 고가의 귀금속 이 선물을 장만했는데 이게 관세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미안하지만 관세 그만 좀 내줄래요? 뭐 이런 식인 거죠. 또는 내가 지금 이라크에 파병 나와 있는데 갑자기 그 사고를 당했어요. 우리 미군에서 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일단 급하니까 치료를 위해서 좀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턱 걸려드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사랑에 대한 개념 우리가 먼저 확립을 해야 된다.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보다 더 소중한 누군가를 만나고 오랜 기간 쉽진 않지만 차이도 극복하고 존중하고 이러한 어떤 아주 오랜 동안 지속되어 나가야 할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로맨스 스캠에 걸려드시는 일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전통적인 사랑 이용 범죄. 카사노바. 얼마 전에 저한테 SNS상에 비방 공격하는 어떤 인물의 그 아이디가 카사노바예요. 참, 인간아. 이걸 동경한단 말이죠. 남성으로서 여러 여성을 농락하고 뭐 관계 맺고 속이고 이런 것을 성공적인, 매력적이고 이런 남성의 상징처럼 오인하는 인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데 그 당시에도 처형당하고 중하게 처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1대1 그 피해 여성과 카사노바의 관계만을 보자면 그 여성에게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었고 꿈꿀 수도 없었던 그렇게 규제됐던 그리고 이 성적 차별이 심했던 과거 중세시대의 유럽에서의 행위들을 미화시키고 드라마시키고 뭐 성적 자유의 해방의 어떤 계기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날까지 그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제비족이라고 많이 불렸던 결혼관계에서 남성이 가족을 위해서 중동 모래바람을 먹으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송금하고 있는데 그 부인은 제비족에게 걸려 들어가가지고 힘들게 벌어서 보내준 돈을 전부 제비족에게 갖다 바치고 이런 현상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여러 건 발생을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 원인을 보자면 역시 사랑에 대한 소통과 사회적인 담론의 부족, 각자의 개인에게 애정에 대한 욕구와 관계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의무만을 강요했던 이 사회의 그 상당히 심각한 원인 제공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오래 유지하려면 표현도 잘해야 하고요.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어야 하고 조절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파악할 수도 있어야 하죠. 그것이 사랑 능력일 텐데 우리 사회에서 그걸 가르쳐 줍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 능력을 퇴화시켜 나간 측면이 있죠. 특히 많은 남성에게 남성다움 중에 하나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야, 남자가 말이야. 뭐 이런 분위기와 문화가 많았어요. 밥 묻나? 잤나? 뭐 몇 마디만 하고 말면 저 사람은 저렇게 무게 있게 진중하게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저 사람은 뭐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날 사랑해. 저 마음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라고 여성이 알아서 파악해주고 믿어주고 그러한 어떤 그 하위 문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 틈 사이를 파고드는 사랑 이용 사기 범죄자들이 나타나면 그게 균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외로우시죠? 이러면서 남편은 해주지 않는 그런 다정한 이야기 해주고 들어주고 아름다우시네요. 멋지십니다. 맨날 칭찬해주고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보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고 그러다가 내가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어질 때 그들은 사모님 안녕? 그리고 떠나가죠. 뭐 역도 마찬가지예요. 역으로 남성이 자신의 어떤 연인이나 부인과의 관계에서 불만족을 느끼고 충분한 그런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끼고 있는데 어떤 여성이 또 접근을 하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그렇지 않을 저 같은 50대 중년의 남성에게 뭐 20대, 30대 젊은 여성이 멋있어요 오빠 저 커피 한 잔 사주실래요? 술 한 잔 사주실래요? 이거는 뭔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돼요. 정말 나에게
남이 못 보는 그런 매력 있나? 거울을 자꾸 보게 되고 들뜨고 설레고. 근데 갑자기 그 여성이 좀 있다가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면 근데 내가 지금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혹시 정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한데 돈 여유 좀 있으세요? 있지. 얼마 필요해? 이런 거죠. 그래서 다 돈 있는 거 달라는 거 다 퍼주고 나에게서 모든 걸 다 뺏어가고는 오빠 안녕? 그러고 사라져버리죠. 그 관계의 허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랑 능력 부족의 일반적 현상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 수법을 개발해서 파고듭니다. 이러한 사랑을 이용한 범죄, 사실은 사랑이 아니지만 사랑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부족의 우리 현 세태의 허점을 파고드는 범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뭐 사랑과 범죄란 주제로 주로 범죄 심리학적 혹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에 기반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에 대한 더 전문적이고 보다 많은 식견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도 참조하시고요. 다만 저는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인간 사회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종교 아주 거대한 거 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들이지만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다 허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 막 정치적인 그 공방을 벌이시는 분들의 능력, 경력, 이력 이런 걸 다 떠나서 다 훌륭하고 다 좋으신데 사랑이 없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삶을 사시고 가정이 엉망이 되고 자녀에게 제대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함께 대화도 소통도 안 하면서 큰 대의만을 위해서 막 하시다 보니까 막 자녀와의 관계도 문제들이 많이 생기시고 그걸 그런 정치 권력이나 자기 행정 권력의 그 힘을 이용을 해서 보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파 찬스 이런 거 써서 무리하게 다른 청년들에게 분노 일으키고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기 주변에 자기와 관계 맺는 사람과의 사랑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커다란 대의 주장하고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사회를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청년들도 사랑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솔직하셨으면 좋겠고 신뢰를 기반으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하고 그 사랑만 잘해도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충분한 그런 의미를 주지 않을까. 많은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